이 할머니 통장 좀 보세요. 3억이요, 3억.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매일 새벽 4시면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던 73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할머니는 하루에 10,000원도 벌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통장에는 매달 1일 꼬박꼬박 30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단 한 글자, 은이었어요. 도대체 이 돈은 누가, 왜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선생님들도 아마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건강과 행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 어딘가 반지하 방 안에서 낡은 자명종이 울렸어요. 박술래, 올해 73. 할머니는 얇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쑤셨지만 신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겨울이라 수도관이 얼까봐 밤새 물을 졸졸 틀어놓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찬밥에 김치를 올려 한 그릇을 비웠어요. 국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웠거든요. 그게 이 할머니의 아침이었습니다. 옷을 겹겹이 껴입었어요. 내복 위에 스웨터, 그 위에 패딩, 그 위에 또 조끼. 패딩은 지퍼가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여며야 했습니다.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닳아서 살이 보였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그 장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끼다 보니 손에 딱 맞았거든요. 새 장갑을 사봤자 이만큼 편한 게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골목 한쪽에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줄곧 함께 온 리어카였어요. 녹이 슬고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아직은 굴러갔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속으로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한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서면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1월의 새벽 공기는 코끝을 찌르듯 매서웠어요.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만 골목에 울렸어요. 그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개도 짖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들, 이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골목마다 세워진 분리수거함을 뒤졌어요. 택배 상자, 우유팩, 신문지, 전단지. 쓸만한 것을 골라서 리어카 위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손이 곱아서 큰 상자를 접기가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상자를 바닥에 놓고 발로 꾹꾹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리어카에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요. 가끔 재활용 쓰레기 사이에서 아직 쓸만한 물건이 나왔어요. 멀쩡한 비닐봉지, 고무줄, 빈 플라스틱 통. 할머니는 그런 것도 따로 모았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다 쓸 때가 있었거든요. 버려진 것들 속에서 쓸모를 찾아내는 게 이 할머니의 특기였어요. 어떤 날은 분리수거함 앞에서 다른 할머니와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같은 새벽에 같은 골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서로 눈이 마주치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각자 갈 길을 갔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사정을 아는 사이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6시간을 돌면 리어카의 폐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하루 평균 8kg에서 많으면 12kg. 고물상에 가져가면 1kg에 80원에서 120원 사이를 쳐줬어요. 하루 수입은 7,000원에서 잘 되는 날이 1만 원이었습니다. 빈병도 주었습니다. 소주병 하나에 100원, 맥주병은 130원.
큰 병은 350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큰 병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빈병 대여섯 개를 모으면 그게 그날의 반찬값이었습니다. 이것이 박순례의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을 꼬박 모으면 폐지값이 약 22만 원. 여기에 나라에서 매달 주는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치면 한 달 수입이 55만 원 정도였어요.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30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공과금 내고 쌀 싸고 김치 담그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멀리 살았어요. 연락도 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가 온 건 작년 추석이었는데 안부 전화가 아니었어요. 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할머니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어카가 보였어요. 녹슨 손잡이, 달아빠진 바퀴. 할머니는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창피한 거 없다. 내 손으로 벌어먹으면 그만이지.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먼저 걸지 않았어요. 명절이 와도 생일이 지나도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전화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살았어요. 혹시 울릴까봐. 하지만 그 이유를 누가 물으면 귀가 어두워서 가까이 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 할머니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어요. 힘들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라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가끔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럴 때 할머니는 잠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몇 개 남아 있으면 그걸 보고 다시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별들이 남편인 것 같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2026년 1월 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고물상에서 받은 돈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폐지값 입금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늘 가던 은행, 늘 앉던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어요. 은행 안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겹겹이 입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가 좋았어요. 잠깐이라도 손을 녹일 수 있으니까요. 대기 의자에 앉으면 곱았던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13번 창구로 오세요. 김연아, 39. 이 은행 창구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손님 통장을 받아들 때 늘 두 손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어르신이 오시면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해드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통장과 현금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넣어주세요. 김연아는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고 입금 처리를 시작했어요. 화면에 계좌 정보와 잔액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억 8천만 원. 김연아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안전핀으로 여민 패딩, 손가락 끝이 보이는 장갑, 때가 탄 고무신. 방금 10,000원을 넣어달라고 한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김연아는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1일 꼬박꼬박 300만 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단 한 글자. 은이었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36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0만 원씩. 합산하면 1억 80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그보다 이전에 조금씩 모인 돈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13년 동안 창구에 앉아 수많은 통장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할머니, 혹시 이 통장에 매달 돈 보내시는 분이 있으신 거 아시죠?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내줘요. 모르는 사람이요? 응. 누군지 몰라요. 그냥 들어오길래 놔뒀어. 3년 동안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돈도 아닌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김연아는 할머니 표정을 살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할머니는 통장을 도로 받아 낡은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 10,000원도 벌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 55만 원으로 겨우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공과금 내고 쌀 싸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매달 300만 원씩 누군가가 보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돈을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하루 7천 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면서도 통장 속 1억 8천만 원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김연아는 규정상 이 거래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머니 눈빛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김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출력한 종이를 내밀었어요. 팀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의심거래 보고 대상 아니야?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은행 규정상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이 반복 입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팀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저 할머니 한 번만 더 만나볼게요. 김연아는 왜 그랬을까요? 규정대로라면 그냥 신고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창구에서 할머니가 통장을 건네받을 때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눈빛. 김연아는 은행 뒷문으로 나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술래는 아직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리어카를 세워놓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1월 초였지만 바람이 없는 날이었어요. 할머니, 잠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따뜻한 데서 얘기해요. 술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군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김연아는 상담 창구 쪽 조용한 자리로 안내했어요. 할머니, 아까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 있잖아요. 은이라는 분이 보내시는 거 혹시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술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한순간 어딘가를 향했어요. 먼 곳, 아주 먼 곳. 몰라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13년을 창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은행 창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의 거짓말을 알게 됩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손을 보면 돼요. 술래의 왼손 검지가 오른손 손등을 긁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 범죄에 관련된 거면 할머니도 곤란해지실 수 있어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술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려는 것 같기도 하고 꺼내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혹시 명의 딸인가? 혼잣말이었습니다. 김연아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술래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들,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어요. 40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이름을 처음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의 목소리. 녹슬고 조심스럽고 그리운 것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아니에요. 김연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명희 씨요? 할머니, 아는 분이세요? 술래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흔들리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변했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 한 거야. 술래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은행을 나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연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 그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분명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걸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김연아는 업무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정기적금 상담을 하면서도 대출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술래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명의 딸인가?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6시. 김연아는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발길을 멈췄어요. 선생님들, 김연아가 한 일은 규정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행원이 고객의 주소지를 찾아가는 건 업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김연아는 그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박술래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을 탔어요. 신고를 하기 전에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큰 길에서 골목 하나를 꺾으면 바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풍경이 나타났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빛바랜 대문, 골목 끝에 세워진 리어카 하나. 술래의 리어카였습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김연아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가씨, 누구 찾아? 돌아보니 약국 건물 2층 창문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은 넘어 보였어요. 저, 여기 박순례 할머니 댁이 맞나요? 술래, 맞지. 내가 갑순이야. 박갑순, 여기 30년 넘게 살았어. 박갑순은 슬리퍼를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연아를 훑어봤어요. 아가씨가 술래 뭐야? 손녀? 아니요, 은행에서 왔어요. 할머니 통장건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은행? 술래가 은행에 무슨 일이 있어? 김연아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돌려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어서요. 박갑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들, 동네에서 40년 넘게 산 사람한테 이웃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박갑순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술래 씨요? 40년 넘게 여기 사셨어요. 이 동네에서 술래 씨 모르는 사람이 없지. 박갑순은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착하디 착한 분이에요. 남 돕는 걸 너무 좋아해서 탈이지. 본인은 반지하에서 이불 하나 덮고 자면서 누가 어렵다 하면 가진 거 다 나눠줬어. 옛날에는 그게 더했지. 한 번은 박갑순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이 골목에서 끼익 창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지하 창문이었어요. 술래의 집, 갑순 씨, 술래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단호했어요. 그만해요. 딱 2마디였습니다. 그 2마디에 박갑순의 입이 닫혔어요. 김연아는 술래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보이는 순례의 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눈이었어요.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창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박갑수는 혀를 찼어요. 저래. 맨날 저래. 자기 이야기는 절대 안 해. 남한테 뭘 해줬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야. 김연아는 골목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박갑수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겨울, 이 골목, 그리고 순례가 누군가를 도왔던 이야기. 그런데 순례가 막았습니다. 왜? 남을 도운 이야기를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명의. 은행에서 순례가 무심코 흘린 그 이름과 박갑순이 하려던 옛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연아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다시 와야겠다. 이번엔 순례가 아니라 박갑순 할머니를 만나야 한다. 다음 날 김연아는 혼자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박갑순 할머니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아가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오후 김연아는 퇴근길을 돌려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어제 박갑순 할머니가 하려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순례 할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말을 끊었는지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골목 안쪽 약국 건물 2층.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위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아가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박갑순 할머니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제 순례가 막아서 못했는데 이건 누군가는 알아야 해. 들어와요. 좁은 방 안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갑순 할머니는 76세, 이 동네 약국 건물 2층에서 30년째 사시는 분이었어요. 순례보다 3살 위. 순례가 이 골목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1986년이었어요. 겨울. 박갑순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가씨는 모를 거예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왔고 골목 양지 바른 데 놔둔 김장독마저 꽁꽁 얼어버린 해였어요. 선생님들, 1986년 겨울이면 지금으로부터 꼭 40년 전입니다. 그때 순례는 33이었어요. 지금 리어카를 끌고 새벽 골목을 도는 그 할머니가 33 젊은 아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순례가 집 앞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늦게 나갔었는지 박갑순도 정확히는 기억 못했어요. 다만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다는 건 기억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순례가 달려갔지. 보니까 젊은 여자였어. 배가 만삭이었고 몸을 웅크린 채 벽에 기대서 끙끙 앓고 있었어. 임산부였습니다. 이름은 이명희. 당시 25살이었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 갑자기 진통이 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 병원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진통을 참으며 밖으로 나왔지만 추위와 통증의 골목 한가운데서 주저앉고 만 겁니다. 한겨울밤 영하의 골목에서요. 순례가 그 여자를 들쳐 업었어요. 박갑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만삭인 여자를 등에 업고 골목을 뛰었어. 자기 집까지. 그 좁은 골목 한 블록이 그날따라 얼마나 멀었겠어요. 순례는 이명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2겹 덮었어요. 보리차를 끓여서 조금씩 떠먹이고 동네 슈퍼에 뛰어가서 전화를 빌려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바로 못 왔어요. 그 한파에 도로가 얼어서 차들이 다 서 있었거든. 남편한테도 연락이 닿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명의 곁에는 술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 술래는 6시간 동안 이명의 곁을 지켰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해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요. 선생님들,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때 술래의 사정이 좋았느냐? 아니었어요. 전혀요. 술래의 남편이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쌓여가고 있었고 당장 내일 약값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던 때였어요. 자기 집에 담요가 넉넉했던 것도 아닙니다. 에 있는 이불 다 끌어다가 이명희한테 덮어준 거예요. 내가 그때 위에서 내려다봤거든. 박갑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술래집 불이 밤새 켜져 있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 창문으로 보니까 술래가 그 여자 옆에 쪼그려 앉아서 손을 잡고 있더라고. 새벽 내내. 본인도 힘든 사람이 남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 그날 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진통이 너무 진행되어 있었어요. 술래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깨끗한 수건을 찾아오고 이명희의 등을 쓸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기 울음소리가 골목에 퍼진 뒤였어요. 술래의 집에서 술래의 이불 위에서 술래의 손이 처음 받아낸 아이였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명희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수, 강은수, 은혜를 기억하라. 이명희가 그 이름에 담은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자기를 구해준 낯선 여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아이의 이름에 새긴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매달 1일 술래 통장에 300만 원을 보내는 그 은이라는 이름. 은수의 은이었습니다. 은혜의 은이었어요. 김연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갑순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명희네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졌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됐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사를 갔지.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면서 이명희는 술래를 찾으려 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골목 이름만 기억날 뿐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리가 바뀌고 길이 바뀌고 결국 술래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명희는 평생 그것을 한으로 품고 살았어요. 형편이 넉넉해질수록 더 미안했을 겁니다. 자기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날 밤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니까요. 3년 전 이명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딸 은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분을 못 찾은 게 아니야. 너는 꼭 찾아서 고맙다고 해줘. 그게 이명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언이었어요. 재산 얘기도 집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이명희가 한 말은 40년 전 겨울 골목의 그 사람 이야기였어요. 강은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단서는 많지 않았어요. 1986년 겨울 서울 어딘가의 좁은 골목, 30살쯤 된 젊은 여자, 그리고 보리차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찾지 못한 그 사람을 자기는 반드시 찾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술래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기억이나 할지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돈으로 마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달 1일 300만 원씩 보내는 사람 이름에는 은이라고만 적었어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의 첫 글자, 은혜의 은. 혹시 할머니가 알아봐 주실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3년이에요. 박갑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그 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술래는 나한테도 얘기 안 했어. 어제 아가씨가 왔을 때 내가 말하려다 술래가 막은 거 봤잖아. 그 사람은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해. 김연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한겨울밤 자기도 힘들었던 33세 술래가 낯선 임산부를 등에 업고 골목을 뛰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보리차를 끓여주고 새벽 내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자기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명희는 그날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딸의 이름에 그 밤을 새기고 유언으로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받은 딸은 3년 동안 매달 300만 원이라는 무게로 감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들, 술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명의 딸인가? 은행 창구에서 술래가 흘린 그 한마디. 아마 술래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하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되고 갚아야 하는 게 되면 그건 더 이상 그냥 한 일이 아니게 되니까요. 술래는 그냥 한 일로 남겨두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김연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 강은수. 김연아가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은행에서 할머니 담당하시는 분이신가요? 김연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은수라고 합니다. 박술래 할머니 계좌로 매달 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제야 김연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찾고 있던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해온 겁니다. 강은수는 42세.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연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조회가 나간 걸 아신 거예요? 은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인분께서 알려주셨어요. 할머니 통장에 대해 누군가 알아보고 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수가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할머니를 직접 뵙고 싶었어요. 3년 동안 돈만 보내면서 계속 망설였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거부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김연아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4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조차 무례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명희예요.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은수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은수야, 엄마가 평생 못한 일이 하나 있어. 그분을 찾아서 고맙다고 전해줘. 그게 유언이었어요. 김연아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수소문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수첩에 술래 씨라는 이름과 동네 이름만 적혀 있었답니다. 주민센터를 돌고 동사무소 기록을 뒤지고 그렇게 1년 만에 술래의 계좌번호를 알아냈어요. 직접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 동네 앞에 서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고 누구세요?
하시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돈을 보냈습니다. 이름 대신 은이라는 한 글자만 적어서 은혜의 은, 은수의 은. 혹시 할머니가 기억하실까 싶어 남긴 작은 단서였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할머니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으셨잖아요. 김연아가 물었습니다. 은수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거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구나. 어느 쪽이든 제가 먼저 찾아가는 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김연아는 다음 날 순례를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 돈 보내시는 분이 할머니를 뵙고 싶어 하세요. 이명희 씨 딸이래요. 순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선생님들, 순례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1분이 넘도록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골목 위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겨울 하늘이었어요. 순례의 눈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이 아니라 40년 전 어느 겨울 밤으로요. 1986년 겨울. 영하 15도. 순례는 그날 남편 병원비 때문에 약국에 외상을 졌던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골목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젊은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 하얀 김이 가늘게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러면 안 돼, 일어나. 순례는 그 여자를 등에 업었습니다. 33살의 순례도 마른 몸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집까지 업고 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보리차를 끓여서 입에 대주고 새벽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김연아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명이라고 임신한 여자애. 남편이 지방에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새벽까지 같이 있어줬어. 병원 가자 했더니 무섭다고 자꾸 울어서. 순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현아 씨, 내가 뭘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추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데려오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은혜예요. 김연아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날 밤 자기가 한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사흘 뒤 동네 작은 카페. 오후 2시. 김연아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고 순례는 외출용 옷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남색 조끼를 꺼내 입었어요. 남편 제사 때나 꺼내던 옷이었습니다. 순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김연아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려는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큰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에 머리를 반쯤 묶고 한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안쪽을 둘러보다 순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순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다시 앉았습니다. 명희를 닮았네. 강은수는 그 한마디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은수는 천천히 걸어와 순례 앞에 섰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먼저 빨개졌습니다. 가까스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은수예요. 이명의 딸이요. 순례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어요. 그래, 앉아. 앉아. 은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1986년 겨울.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는 젊은 여자. 배경에 보이는 것은 꽃무늬 이불.
순례의 집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어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책상 위에 놓고 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거든요.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냐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찍은 거야. 은수가 사진을 순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태어날 수 있었어요. 순례는 사진을 들어 올려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아래 꽃무늬 이불. 40년 전에 본인이 덮어준 그 이불이었어요. 선생님들,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8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창피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진 한 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 아기가 이렇게 컸구나. 순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진 속 갓 태어난 아기와 눈앞에 42세 여자를 번갈아 봤어요. 명희는 갔어?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3년 됐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도 할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겨울밤에 할머니가 업어주지 않았으면 저도 엄마도 그 골목에서 죽었을 거라고. 순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은수도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의자에서 내려와 순례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김연아는 옆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와서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73세 할머니와 42세 여자가 서로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 그 앞에 놓인 바랜 사진 한 장, 설명이 필요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순례는 그날을 잊고 살아왔지만 이명희는 그날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순례에게는 추운 밤 당연히 한 일이었지만 이명희에게는 딸의 이름에 새길 만큼 무거운 은혜였다는 것을. 선생님들, 사람이 사람 앞에서 저렇게 우는 건 미안해서도 아니고 슬퍼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순례도 은수도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은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명희가 예쁜 딸 낳았네. 많이 닮았어. 은수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강은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은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누런 얼룩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누군가 꽤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쓰신 거예요. 강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순례 앞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병원 침대에서 쓰셨어요. 손에 힘이 없으셔서 글씨가 삐뚤삐뚤한데 끝까지 다 쓰셨어요. 순례는 봉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어요. 김연아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순례는 그 물티슈로 손을 닦고 나서야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연한 분홍색 편지지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을 겁니다. 순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은수가 대신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순례 씨 40년 전 골목에서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뜻함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도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 건네준 보리차 한 잔이 제 삶을 살렸습니다. 순례의 눈이 편지지 위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글씨를 따라가고 있는 건지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은수를 이 세상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목이 메어 고개를 숙였어요. 편지지를 쥔 순례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선생님들, 이명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40년 전 그 겨울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진 자신을 업어준 사람, 담요를 덮어준 사람, 보리차를 끓여준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긴 겁니다. 순례가 편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당연한 거 했는데. 강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날 지나치셨으면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순례가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명희를 닮은 그 눈을 보면서 40년 전 겨울밤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골목에 쓰러져 있던 젊은 여자, 배를 부여잡고 울던 그 얼굴. 순례는 그때 생각한 것도 없이 그냥 업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키는 거고 추운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는 거니까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강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은 계속 보낼게요. 어머니 유산 일부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써달라고 하셨어요. 순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돈 못 받아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니야, 나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때도 그냥 한 거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순례가 봉투를 도로 밀어냈어요. 은수가 그 봉투를 다시 순례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절하시면 어머니 유언 어기는 거예요.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에 더 이상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명희가 죽어가면서까지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걸 거절하는 건 이명희의 마지막 마음을 밀어내는 것과 같았어요. 순례는 봉투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명희가 그랬으면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김연아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달라졌습니다. 강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드셨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으시라는 것, 그런 이야기였어요. 순례는 처음에 쑥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바쁜 사람이 왜 자꾸 전화를 하냐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전화가 올 시간이 되면 슬쩍 전화기를 곁에 두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은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처음 설날에 은수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순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들한테서도 오지 않는 명절 인사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하러 온 거니까요. 은수는 떡국을 끓여왔어요. 반지하 부엌에 나란히 앉아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순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은수야, 나는 내 할머니가 아닌데 왜 이러니? 은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할머니였잖아요. 그러면 제 할머니 맞죠? 순례는 그 말에 웃다가 울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면서 웃는 얼굴. 그게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4시에 자명종이 울렸어요. 술래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찬밥을 먹고 옷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리어카도 그대로였고 골목도 그대로였고 새벽 공기도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나서는 할머니의 얼굴이 달랐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똑같았지만 그 그림자의 주인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콧노래까지는 아니었지만 숨결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폐지를 줍는 건 여전했습니다. 하루 7,000원에서 1만 원을 버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술래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울리는 전화가 있었고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세상 어딘가에서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삶을 바꿨어요.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화 한 통이 할머니의 하루를 바꿔놓은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 박술래 할머니와 강은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3세 할머니는 40년 전 겨울밤에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업었습니다. 보리차 한 잔을 끓여주고 밤새 곁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구해진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억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딸에게 물려줬어요. 잊어버린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온기로 남아있다는 것. 선생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건넨 한마디, 문을 잡아준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진짜 친절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는 친절입니다. 진짜 은혜는 잊어버려도 돌아오는 은혜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선생님들도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